5년 전에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어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8살, 5살 아이 둘 키우느라 정신없기도 했고, 결혼 전부터 남편 회사가 출장이 잦았고 야간 작업도 많은 직장인 걸 알고 있어서 외박을 하건 늦게 들어오건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상간녀가 이런저런 신호를 저한테 보내더라고요. 저에게 전화해서 말없이 끊기도 하고 남편 차에 귀걸이, 립스틱 등을 두기도 하고요. 애들 생일에 집으로 선물까지 보내더라고요. 어찌나 내가 자기의 존재를 알아주길 바라는 건지 둔한 저도 금방 알 수밖에 없더라고요. 1차로 핸드폰이랑 블랙박스 살펴봤는데 깨끗했고, 핸드폰이야 그렇다 치고 블랙박스가 깨끗한 건 그게 더 의심스러운 거죠. 확신을 가지고 남편 차를 매일 봤는데 증거 찾기는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남편 출장 갔을 때 남편 컴퓨터 외장 하드 책상에 있는 USB까지 업체에 가져가서 숨긴 파일을 다 찾아달라고 했거든요. 남편 잠금 패턴도 알고 있어서 업체에 알려줬더니 쉽게 찾더라고요. 남편의 성격이 꼼꼼하기는 한데 추억들을 못 버리는 성격이에요. 저랑 연애 시절 문자들도 다 파일로 저장해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가족 사진들도 제가 아니라 남편이 파일로 정리해가지고 있고, 연애 시절 간단한 쪽지 하나도 다 모으는 사람입니다. 신혼 초 전 애인들과 흔적들도 못 버리고 가지고 있다가 싸움이 난 적도 있었죠. 미련이 아니라 자기 청춘의 흔적이고 추억이라서 못 버린다고 하던 사람이에요. 외도도 추억인데 다 모아가지고 있을 게 뻔했거든요. 결국 잘 정리해 놓은 파일을 찾았고 증거 들이대니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간단한 문서 작업만 하지 컴맹에 가까운 제가 그걸 어떻게 찾아낼지는 몰랐나 봐요. 상간녀를 만났는데 저보다 9살 어린 아가씨는 미인은 아니고 평범했지만 젊어서 예쁘더라고요. 당시 29살인 상간녀가 눈물 픽 흘리면서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더라고요. 듣는 순간 내가 두 사람 갈라놓은 마녀인 줄 알았어요. 잘못했다고 하면서도 내심 일이 터져서 이혼하기를 바라는 소망은 숨기지도 못하더라고요. 남편은 이혼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을 했고 결국 별거의 탈을 쓴 이혼을 했습니다. 재산 분할하고 양육비 받고 있고 양육비에 대해 공증도 받았어요. 공동 명의였던 집을 제 소유로 넘겨받았고 결혼자금은 반반이었습니다. 양육비 월 300만 원씩 받기로 했어요. 남편이 부자는 아니고요. 전 재산 저한테 넘긴 집 한 채가 다였습니다. 급여는 당시 실수령 500만 원 될란가 말까였죠. 조건이 있었어요. 제가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재혼 시 집값의 약 3분의 1 정도 되는 금액을 남편에게 양도해야 하고 양육비 월 300만 원씩 주는 것도 제가 재혼할 시에는 주지 않는다.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아빠의 외도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 등등. 저는 당시 재혼할 생각이 조금도 없어서 받아들였습니다. 지금도 재혼 생각은 없어요. 저도 남편이 정관수술을 받는 걸 조건으로 걸고 함께 병원에 가서 수술을 시켰어요. 애들한테 배다른 형제 생기는 게 끔찍하기도 했고 남편한테 아이라도 생기면 내 자식들한테 사랑이든 금전적 지원이든 안 돌아올 것 같아서요. 시부모님이 부자는 아니어도 남편한테 집 한 채는 남겨주실 능력 되는 분들이고 남편도 애들한테 뭐라도 도움이 되겠지 싶고 그렇게 사랑한 둘은 상간녀 아가씨가 사랑만 가지고 얼마나 사려나 궁금했거든요. 남편은 원룸을 얻어서 살기 시작했는데 상간녀가 짐 싸고 들어와 함께 살더라고요. 당시 그게 화가 나기보다는 남편 양육비 300만 원 주고 나면 200도 안 되는 돈 남는데 월세 내고 용돈에 각종 공과금, 보험금 내고 나면 생활비를 얼마 줄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 후 상당히 아가씨가 나 보라고 열심히 SNS에 신혼 살림이라도 차린 듯 사진을 올리는데 그래봐야 상간녀 신분이죠. 주말이면 시가에서 남편과 애들이 1박 2일 만나거나 저랑 애들이 남편을 만나서 간단히 영화 보고 외식하거나 하는데 상간녀 혼자 열심히 신혼놀이 해도 행복할 리가 없다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상간녀가 시가로 몇 번 찾아갔지만 시가에서는 일절 안 보려고 동네 사람 부끄럽다고 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 사이 작은 아파트 전세로 이사하긴 했는데 대출금 갚으려면 힘들겠죠. 맨날 SNS에는 예쁘게 연애하면서 행복한 척 다 하더니 작년 제가 차 바꿀 때 남편이 성과금 나온 돈 1,500 보탠 걸 알게 되더니 저한테 처음 전화해서 따지더라고요. 집 가져갔으면 됐지 않냐고. 집에서 쫓아내놓고 양육비를 300만 원씩이나 가져가 놓고 1,500만 원 받아갔다고. 양심이 없다고 목소리까지 떨면서 화내는 거예요. 달라고도 안 했는데 주던데? 서류에서 남편과 나는 부부인데 남편이 부인차 사는데 돈 보태주는 게 뭐가 이상해? 상간녀가 본처한테 그걸 따지는 게 더 어이없어. 네 번호 차단할 테니까 너도 내 번호 삭제해라, 이 상간녀야. 했더니 도움 받을 거 다 받았으면서 왜 이혼 안 하냐고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하냐고 난 지금 이 상태가 너무 좋다고 했죠. 그러다가 올 초에 상간녀가 집 근처까지 찾아와 만나달라고 하기에 5년 만에 처음 얼굴 봤는데 이제 34살이 된 상간녀가 팍 사갔더군요. 할 말은 이혼해달라는 거였습니다. 바보 같은 게 남편이 이혼 안 하려는 걸 아직도 모르더라고요. 자기도 결혼해서 살고 싶다고. 애가 멍청한 게 아직 남편이 수술한 것도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알려줄까 하다가 그냥 5년 전 그 상간녀가 저한테 한 말을 그대로 돌려줬네요. 넌 사랑만 있으면 사는 거 아니었니? 부부라는 굴레에 갇혀 애들 때문에 억지로 사는 거 슬픈 일이라며. 천년 만년 그 예쁜 사랑 열심히 뜯어먹고 살아요. 넌 부부라는 굴레에 갇혀 살지 말고 라고 해줬네요. 남편 놈도 용서한 게 아니에요. 상간녀보다 남편이 더 미워요. 남편도 죗값 충분히 치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 이뻐하는 애들 못 보고 지방에서 돈 번다고 애들한테 거짓말해야 되고 13살 큰딸은 이미 눈치가 빠르고 아들은 눈치가 없어서 엄마 아빠 다 같이 놀러 가자 뭐 이딴 소리 맨날 내뱉는 아들을 감당하기 힘들겠죠. 부모님 앞에서는 죄인이어야 하고 별거 당시에는 언젠가 저랑 화해할 수 있는 희망 때문이었거든요. 애들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든 뭐든 수술을 요구하는 내 요구를 들어주는데 5년이 흐른 지금 그 속이 어떨까 싶어요. 물론 열심히 원하면 난임 치료를 통해 아이를 가질 수 있겠지만 남편이 이제 44살인데 애 둘 있는 마당에 그렇지 안 하겠죠. 참 궁금해요. 이제 5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5년 지나면 39살에 49살인 저 둘은 알콩달콩 함께 살고 있을까요? 바보 같은 상간녀 아가씨는 그때까지도 남편이 수술한 걸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 애들 대학 갈 때까지 이런 지저분한 사정 몰랐으면 좋겠는데 큰딸은 워낙 눈치가 빨라서 조심해도 알게 될 텐데 아직까진 엄마 아빠 사이가 나빠서 따로 산다고만 알고 있거든요. 외도나 아빠가 동거 중이라는 사실은 몰라요. 상처 많이 안 받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추가입니다. 남편 수술은 제가 강제로 시킨 게 아니에요. 남편도 애들한테 배다른 형제까지 만들지 말라는 제 의견에 동의를 했었고 그 증거로 수술을 요구한 것뿐입니다. 이혼은 남편이 원하면 언제든 해줄 생각이에요. 남편한테 미련이 없고 그 누구와도 재혼할 생각이 없고 연애조차 생각이 없습니다. 남편 없는 여자는 또 없는 대로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저는 불행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상간녀에 대한 최대의 복수와 보상은 돈이에요. 한 부모로 애 키우는데 돈 없으면 비참하지요. 댓글 소개해 드릴게요. 다들 주작이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저렇게 사는 사람 봤습니다. 남자가 바람기가 많아서 애들은 전처한테 주고 자기는 젊은 여자를 택하고 그래도 제 새끼 부족함 없이 키우라고 집도 주고 양육비도 큰돈 또박또박 주는 걸 알아요. 아이들이 전부 사립학교를 다녀서 압니다. 동거하는 집에도 자기 애들 불러서 좋은 음식 사 먹이고 먼 일 나면 후다닥 달려가서 처리하고 이쯤 되면 동거는 뭘 보고 하는 건지 의아해집니다. 몇 년 그렇게 살더니 여자는 그 남자 버리고 고향 가서 다른 남자와 결혼. 그 뒤로도 그 남자 다른 여자 만나서 재혼합니다. 그런데 절대 아이는 안 만듭니다. 다들 남자가 멍청하고 순진하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 남자가 진짜 진짜 무서울 만큼 야가 빠진 남자예요. 이게 진짜 현실적인 사이다지. 그 둘 다시 만나면 꼭 둘이 천년 만년 행복하게 꼭 붙들고 살라고 해요. 서드 만들기 싫으면 피부 관리하고 사생활도 둘 셋 달고 오라고 하시고요. 그게 찐 복수죠. 상간녀는 자기가 영원히 20대 아가씨인 줄 알았을 거고 자기 사랑이 평생 갈 줄 알았는데 본인은 그냥 상간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혼인 신고도 못하고 자기 친구들은 다 결혼해서 애도 낳고 그럴 텐데 이제 와서 현타 왔나 보네요. 처음에는 세기의 사랑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일개 상간녀니까 이제 못 견디는 거죠. 쓰니도 애들 대학 가면 이혼하세요. 증거 다 가지고 계시죠. 늙은 남편 수발될 수 있으니 몇 년만 참으면 되겠네요. 시부모도 그것 때문에 쓰니한테 뭐라고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을 거예요. 재혼해서 애들한테 말하고 애들 힘들게 사는 거 보면 어떤 상황이라도 재혼은 말자 생각하는데 돌아서 생각해보면 쓰니처럼 하는 게 현명한 것 같아요. 더럽게 엮이지 말고 쿨하게 갈라서라며 정신승리 중이라는 분들은 부모가 안 되어 보신 분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엄청 현명하신 분이에요. 저도 애엄마인데요. 여자는 남자 없이도 살아요. 그런 거지 같은 놈이면 돈만 뜯어내고 서로 신경 끄고 살면 베스트죠. 애들도 많이 컸을 텐데 나중에 인생 즐기며 사시길 바라요. 속 시원한 열린 결말의 영화를 본 듯 하네요. 그냥 친한 친구에게 말하듯 글을 써도 될까요? 쓰니는 엄마로서의 의무를 선택하셨고 전 남편은 남자로서의 선택을 한 거겠죠. 누가 봐도 비난의 화살은 전 남편에게 향하고 그 사람은 그냥 저냥 남의 남자잖아요. 신경 쓸 대상이 아닌 존재 때문에 우리 신경 쓰지 말아요. 우리 중요한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거기에 집중해요. 너무 속물 같지만 살다 보니 돈과 자녀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정확히는 바르고 열심히 번 돈과 사회에서 제 역할을 하는 바르게 큰 아이들이요. 아이들은 현명한 쓰니님께서 잘 키우실 것 같다 패스하고 돈 얘기를 해도 될까요? 이런 댓글창에 돈 얘기라 쓰는 저도 웃기지만 당당한 혼자이신 분들은 남자가 아니라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 자산에 집중하고 시간의 지남에 따라 강해지는 것 같아요. 말로 아닌 글을 쓰니 정말 답답하네요. 저도 글쓴이님 응원합니다. 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늘에서 인연을 점 찍어 준다는 말이요. 오늘 제 사연을 들어보시면 아마 그 말을 수긍할 것 같아요. 낙엽은 지지만 언젠가는 다시 싹이 나듯이 우리들의 앞날에도 항상 싹이 트겠죠. 이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한 분 한 분에게 잘했다는 말 한마디를 듣고 싶어서입니다. 제 선택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으려고요. 제 여자친구는 요즘 말로 금지오겹 외동딸이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씨인 장인 어른과 장모님 아래에서 자라서 그 누구보다도 착하고 때로는 바보 같을 정도로 순진한 사람이 제 여자친구였어요. 살면서 꽤 많은 연애를 했지만 제 여자친구 같은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한없이 약해 보이기도 하면서 중요한 순간에도 강한. 저는 그런 여자친구를 참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요즘 사람들 중에서 약한 사람한테만 강하고 강한 사람한테는 약해지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제 여자친구는 정반대였어요. 강한 사람에게 강하게 대하고 약한 사람에게 약하게 대하는 어찌 보면 공명정대한 경찰이나 변호사 혹은 판사 같은 직업이 어울리는 성품이었습니다. 처음에 여자친구랑 사귈 때는 신기했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있지 하고요. 그런데 언젠가 장모님과 장인어른께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장모님과 장인어른을 꼭 닮았다는 것을요. 그 당시에는 결혼 허락 받으러 간 것도 아니고
그저 여자친구에게 제 존재를 들은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남자친구 한번 데려와 보라고 하는 말에 얼떨결에 찾아뵙게 된 것이었어요. 물론 먼저 초대해 주셨다고는 하더라도 사실 예비 사이 같은 것도 아니고 단순히 딸 남자친구인데 그렇게까지 극진히 대접할 필요는 없잖아요. 하지만 여자친구네 부모님은 제가 오기 꽤 오래전부터 여자친구에게 제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뭘 잘 먹는지를 미리 물어보시고는 제가 방문한 날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로만 한상 가득 차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방문한 내내 불편한 곳은 없는지도 물어봐 주시고 너무나 살가운 마음으로 저와 여자친구의 만남에 대해 궁금해 하시기도 하는 등 저는 여자친구 본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집에 있는 것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제가 성격상 저보다 어른들을 무척이나 어려워하는데 인생 처음으로 낯을 많이 가리지 않은 어른들이 바로 장인, 어른과 장모님이었죠. 그런 분들이니 더욱더 여자친구와 결혼으로 연을 맺어 오래오래 함께 살고 싶었습니다. 살갑고 착한 여자친구는 저희 부모님께도 엄청 큰 환영을 받았어요. 여자친구가 집에 가고 나서 부모님은 저에게 네가 어떻게 저런 여자를 만났냐며 복 받았다고 농담을 하실 정도였죠. 그렇게 각자 부모님께 서로 인사하고 저희 결혼은 그렇게 물 흐르듯이 진행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상견례 날짜까지 잡은 이상 결혼이 무너질 일은 전혀 없었죠. 그런데 상견례 당일 저희 가족은 이미 모여 있는데 약속된 시간이 지나도록 여자친구네 부모님이 오지 않더라고요. 여자친구는 회사 때문에 본가에서 따로 나와 서울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랑 같이 있었는데 여자친구 부모님은 시골에서 살고 계신 터라 서울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길이 막히나 보다 싶어서 조금만 더 기다리자고 했어요. 하지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여자친구 부모님께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아니, 늦을 땐 늦더라도 연락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처음에는 인내심 있게 기다렸던 저희 부모님도 여자친구 부모님의 행동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점점 화가 나는 눈치였어요. 여자친구는 전화를 해도 안 받는다며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하다고 불안해했죠. 그리고 그때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여자친구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은 여자친구의 한색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왜 그래? 무슨 전화길래 표정이 그래? 여자친구는 제 물음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니 입술을 한참 떨다가 갑작스레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물론 저희 부모님까지 깜짝 놀라서는 다 같이 일어나 여자친구를 달래기 바빴어요. 그러나 여자친구는 빨리 병원에 가야 한다며 저와 부모님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갔죠. 저희는 영문도 모른 제 여자친구의 뒤를 따라가서는 함께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택시에서도 여자친구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어요. 택시 기사님이 무슨 일이 있길래 그렇게 우냐고 참견할 만큼요. 여자친구의 목적지는 한 병원이었습니다. 저와 부모님은 영문도 모른 채로 여자친구를 따라서 그 병원으로 향했어요. 혹시 올라오다가 다치시기라도 하신 거냐고 물어도 여자친구는 울고 있고 목적지가 병원이다 보니까 저는 속으로 여자친구 부모님께서 작은 사고를 당하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고를 당한 것 그 이상의 상황이 제 눈앞에 벌어져 있었죠. 이미 여자친구 부모님은 돌아가신 상황이었고 원인은 교통사고였습니다. 여자친구가 걸려온 전화를 받았을 때는 이미 여자친구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 가족인 여자친구에게 전화가 왔던 거고 때문에 여자친구는 전화가 온 그 시점에서 본인 부모님이 하늘나라에 가셨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로 병원에 와야 했던 거였어요. 저희 모두가 그 상황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정말 당장 결혼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상견례 날에 장모님과 장인어른 되실 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니. 여자친구는 형제도 없었고 친척분들과 지인분들이 있었지만 힘들어하는 여자친구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죠. 비록 저는 여자친구와 아직 결혼하지는 않았지만 당장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로서 여자친구를 도와주고 싶었기 때문에 곁에서 장례식 치르는 걸 도왔어요. 저희 부모님도 여자친구가 안쓰럽다고 장례식에 참석하셔서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가셨습니다. 너무도 갑작스러운 소식이었긴 했지만 저는 여자친구에 대한 애정이 가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자친구가 그렇게 홀로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남편 될 사람으로서
제가 더 보듬어주고자 마음을 먹었죠. 그러나 저희 부모님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건 참으로 안타깝지만 내가 보기에는 조상들이 우리를 살린 게 아닌가 싶어. 아무리 생각해도 결혼도 그쪽 부모님이 정상으로 살아있을 때 하기로 했던 거지. 지금 상황에서 결혼하면 우리만 손해야. 정말 안타깝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평생 네 운명이 달린 게 결혼이야. 부모님, 특히 어머니가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었죠. 여자친구는 그대로고 달라진 게 있다면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의 차이인데 겨우 그거 하나로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결혼 여부를 물을 수가 있는 건가요? 그날 상견례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어도 날짜까지 잡았을 게 분명한데 그리고 상견례를 서울이 아닌 여자친구 부모님이 계신 시골에서만 했어도 이런 일은 안 당했을 텐데 저희 부모님은 이제까지 제가 알고 있던 따뜻한 부모님이 아니라 그냥 낯설게만 느껴졌어요. 당연히 저는 부모님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이렇게 결혼 못하고 헤어지게 되면 앞으로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절대로 깊은 관계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고요. 그러나 제가 무슨 말을 하든 부모님은 제가 아직 어려서 철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나이 조금만 먹으면 본인들이 왜 이렇게까지 결혼을 반대했는지 알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만 했습니다. 나도 너라는 아들이 있는 부모로서 갑작스럽게 어머니 아버지 둘 다 여인 그 여자애가 안쓰럽지 않은 게 아니야. 하지만 걔가 안쓰럽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걔가 우리 집안이랑 결혼해서 우리가 뭐 좋을 게 있니? 너 결혼 이상만으로 된다고 생각하면 큰 코 다친다. 하지만 엄마, 결국 결혼해서 사는 건 나랑 아내인 거잖아요. 당연히 양가 부모님도 신경 써야겠지만 결국 둘이 좋아서 평생 100년 해로를 하든 말든 하는 건데 저는 지금 여자친구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런데 겨우 여자친구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해서 결혼을 하지 말라니요? 저는 그거 이해 못해요. 너 말이다. 그런 얘기도 못 들어봤어? 중요한 일 앞두고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건 미래에 더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예시인 거.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이건 아무리 봐도 우리 조상님이 결혼하기 전에 얼른 발 빼려고 신호준 거나 다름없다. 너 분명히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그 애랑 결혼하면 언젠가 후회할 일 생길 거야. 그때 가서 엉엉 울면서 부모님 말 들을 걸 그랬다고 후회하지 말고 그냥 지금 우리 말 듣고 걔랑 헤어지고 더 좋은 여자 만나. 세상에 여자가 그게 하나니? 하지만 엄마, 하지만이고 뭐고 없어. 이 엄마는 절대 마음 안 변한다. 네 아버지도 마찬가지야. 차라리 연애를 더 하고 싶으면 그건 우리가 눈 감아 줄 수 있어. 하지만 결혼은 절대 안 돼. 내가 보기에는 나중에 기필코 안 좋은 일이 생기는 징조야. 엄마도 이런 말 하기 편한 거 아니다. 나도 좋은 사람 되고 싶어. 하지만 앞날이 뻔히 보이는 네 인생을 이렇게 허무하게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다. 몇 번을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예비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돌아가신 것을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징조라고 굳게 믿고 있는 부모님은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절대로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도 그나마 어머니보다 아버지 쪽이 설득하기 쉬울 것 같아서 어머니 없는 사이에 아버지와 얘기를 해보려고 했지만 아버지도 미안하다는 뜻 말씀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머니와 생각이 같다고 굳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엄마가 조금 과격하게 말한 건 없지 않지만 이 아빠도 그렇게 생각한다. 하필 그날 그런 사고가 일어났다는 게 영 심상치가 않아. 아무리 미신이라고는 하지만 괜히 무시하고 나중에 큰일 겪는 것보다는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신경 쓰는 게 좋지 않겠니? 아빠도 그런 미신을 믿으세요? 저는 그런 거 안 믿어요. 사고는 그냥 사고일 뿐이고 제 여자친구는 그저 안타까운 우연으로 인해서 부모님을 잃은 게 전부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제가 여자친구랑 결혼했을 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확신하듯이 받아들여지는 건데요. 그래, 너도 지금 당장은 네 여자친구가 너무 좋고 사랑하니까 받아들이기 힘들 수가 있다. 하지만 아빠도 결국에는 엄마랑 같은 생각이야. 첫 단추부터 어긋난 관계를 굳이 바로잡을 필요는 없다. 너는 젊고 지금 그 여자만큼 사랑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러니 마음 정리해라. 우리도 너보고 당장 헤어지라고는 안 해. 엄마도 그랬잖아. 연애는 해도 괜찮다고. 그저 결혼만 하지 마라. 사람은 때로는 너무 하고 싶지 않고 힘들어도 꼭 해내야만 할 때가 있는 법이야. 지금 네가 그것들을 해내야 할 시간이고
당장 끊어내는 것이 힘들지라도 조금씩 마음을 덜어내면 분명 나중에 그래, 그때 그런 일도 있었지 하고서 먼 옛날 얘기처럼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다. 아버지까지 강하게 반대하는 통에 저는 더 이상 제 의견을 말할 수 없었어요. 여자친구 얼굴을 보기에도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여자친구는 그렇게 힘든 와중에도 여전히 저를 생각하면서 사랑해주고 아껴주는데 저는 겨우 결혼 허락 하나 제대로 받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꼴이 부끄럽기도 하고 제 스스로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이전처럼 여자친구를 만났지만 차마 결혼 이야기를 꺼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직 좋아하는데 헤어질 수도 없어서 대면대면 만남을 이어왔죠. 여자친구도 아마 눈치챘을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늘 제가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내면서 우리 얼른 결혼했으면 좋겠다며 신혼집 생기면 당신이 좋아하는 걸로 잔뜩 꾸미자고 그 누구보다 결혼 생활을 기대하고 있는 주로 많은 얘기를 꺼냈는데 여자친구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눈에 띄게 결혼 이야기를 하지 않고 데이트를 하더라도 예전처럼 밝게만 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아닌 척해도 여자친구는 눈치가 빠른 편입니다. 감히 예측을 하자면 여자친구도 저를 계속 좋아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아마 본인이 먼저 헤어지자고 하기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여자친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한 두 달 정도를 열렬하게 연애하는 것도 그렇다고 헤어진 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그런 모습조차 보고 싶지 않았는지 제가 모르는 사이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나 봅니다. 우리 헤어지자. 처음에는 갑자기 여자친구가 먼저 헤어지자는 얘기를 꺼내길래 제가 너무 미적지근하게 대해서 화가 났나 싶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미안하다고 나한테 화난 거 있으면 풀어달라고 빌었고 여자친구는 그런 거 아니고 이렇게 계속 이어가봤자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게 없다면서 계속 헤어지자고 하더군요. 나 진짜 너랑 못 헤어져. 갑자기 왜 헤어지자고 하는 건데? 미안해. 나는 우리가 헤어지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 집에 와서 여자친구의 행동을 곰곰이 곱씹어봤어요. 불과 얼마 전에 만났을 때만 해도 헤어짐에 대한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던 여자친구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의아했는데 문득 저희 부모님이 생각났습니다. 상견례를 앞둔 어느 날 부모님은 제 여자친구 번호를 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어쩐지 어머니가 여자친구에게 뭔가 이야기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즉시 어머니에게 찾아갔죠. 엄마, 혹시 내 여자친구한테 전화해서 나랑 헤어지라고 했어?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는 저한테 그 사실을 숨길 생각도 없어 보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다고 제가 지금까지 질질 끌면서 헤어지지 못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연애를 허락한 건데 제가 결단을 못 내리니 어머니는 본인이 대신 내려준 거라고 하셨죠. 내가 그때 연애를 허락한다고 했지만 이렇게까지 천년 만년 오래 사귀라는 건 아니었어. 나는 한 달 정도면 다 정리하고 알아서 끝냈을 줄 알았더니 이 녀석이 어쩜 이렇게 강단이 약한지. 그나마 걔는 좀 말귀를 알아듣더라고. 너도 이참에 얼른 정 떼고 헤어지고 빨리 다른 여자 만나야지. 엄마, 대체 뭐라고 하신 건데요? 엄마가 왜 제 연애에 그렇게 참견을 해요? 저는 걔가 좋다니까요. 걔 말고 다른 여자 사귈 생각 없어요. 너는 애가 어쩜 그렇게 미련하니? 이 세상에 여자가 걔 하나인 것 같아? 걔보다 훨씬 나은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된 거 보면 너랑 그 애는 인연이 아니야. 내가 걔한테도 이렇게 설명했더니 걔가 알겠다고 자기가 잘 얘기하겠다고 그러더라. 너만 헤어지고 싶지 않다고 해서 욕심낼 일이 아니야. 엄마랑 아빠가 우리 좋으라고 이러는 거야. 너 좋으라고 그러는 거지. 제가 아무리 마음을 굳게 먹어도 부모님이 더 강경하게 나오는 입장에서 아무런 힘도 없는 제가 할 게 없었어요. 게다가 이미 한 차례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를 받은 여자친구도 헤어지는 게 맞다고 이대로 쭉 관계를 이어가 봤자 아무것도 좋을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 저 역시 조금씩 힘이 풀려갔죠. 물론 저는 어떻게든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안 그래도 부모님을 잃고 힘들어하는 여자친구에게 저희 부모님은 저까지 뺏어가려고 했으니까요. 그러나 여자친구는 점점 제 전화도 받지 않고 아무리 문자를 보내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친구까지 저와 헤어지는 쪽으로 마음을 기울이니 저라고 해도 별 도리는 없었어요. 바보 같은 모습이지만 저는 시간이 갈수록 여자친구와 헤어져야 하는 상황을 마음속으로 조금씩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제 연락을 받지 않은 지 2주 정도 되던 때라고 기억해요. 여자친구가 계속 사귀는 것을 포기해 가고 있긴 했지만 아직은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더 해보려고 조금씩이나마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잠이 들었는데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꿈속에 나왔어요. 꿈속의 배경은 제가 여자친구네 집으로 혼자 인사를 갔을 때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현실을 똑같이 방영한 꿈은 너무 생생해서 저는 그 꿈을 현실로 착각할 정도였어요. 여자친구의 손을 잡고 여자친구네 집에 도착하자 예비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버선발로 나와서는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마당에서 키웠던 닭까지 잡아서 백숙을 끓여주시고 우리 딸 챙겨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계속 인사를 하셨어요. 꿈속에서는 그때와 그대로 아니라고 제가 오히려 따님 만나서 많이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하며 제 손을 잡은 장인어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장면이 전환되어 여자친구와 장모님은 다른 곳으로 향하고 거실에서 저와 장인어른만 남아 있었어요. 장인어른은 TV를 보고 있는 저를 부른 뒤 우리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많이 부족하겠지만 정말 미진이만큼은 사랑 잔뜩 주면서 키웠어. 우리 딸 잘 부탁하네. 정말로 잘 부탁하네. 라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그런 장인어른의 얼굴을 보고 당황했는데 그 순간 꿈에서 깼어요. 깨고 나서도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몰라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꿈을 꾸기 전에는 제 마음속에서 조금씩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놓아가는 기분이었는데 꿈을 꾸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자친구와 절대로 헤어질 수 없겠다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강요에 마음이 약해진 여자친구의 행동으로 서서히 전염된 듯 여자친구와 헤어지려는 쪽으로 마음을 먹었던 제 스스로가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비록 저에게 그렇게 잘 해주셨던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계시지 않았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여자친구가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도 비록 저와 헤어지자고는 했지만 그것이 여자친구의 본심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헤어짐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었거든요. 결국 저는 그 꿈을 꾼 날 어머니와 아버지 몰래 일어나서는 여자친구의 자취방으로 향했습니다. 물론 미리 연락도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랑 못 헤어지겠어. 지금 너 사는 곳으로 갈게.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 나랑 이야기해보고 그래도 정 나랑 헤어져야 할 것 같으면 그때 이야기해. 그때는 나도 쿨하게 받아들일게. 다행히 여자친구가 깨어 있었기에 저는 이른 새벽에 무사히 여자친구가 사는 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무척이나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나 아무리 생각해도 너랑 못 헤어져. 그리고 나 잘 때 꿈에서 장인어른이 나오셨어. 너 잘 부탁한다고 우시더라. 아빠가 나왔다고? 응, 사실이야. 네 마음 돌리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천국에 가신 장인어른의 마지막 부탁 같아. 나는 이 부탁을 꼭 들어드리기 위해서라도 평생 너를 지켜줄 거야. 오빠, 근데 어머님, 아버님이 반대하시잖아.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번에 부모님한테 많이 실망했어. 지금 당장이라도 부모님과 인연 끊을 수도 있어. 그래도 언젠가는 허락해 주시겠지. 제 말에 흔들리는 듯 했어요. 저를 생각하면 본인과 헤어지는 게 맞겠지만 여자친구도 저와 계속해서 연애를 했고 더 나아가 결혼까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전보다 더 강하게 나오니 여자친구 입장에서도 그전처럼 계속해서 헤어지자고만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결론적으로 저는 부모님과 어느 정도 인연을 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새벽 여자친구랑 둘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눈 다음 저는 부모님의 연락도 하나도 받지 않고 다음날 저희끼리만 혼인신고를 올렸거든요. 비록 사정상 결혼식을 할 수는 없었지만 이미 법적으로 부부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를 한 뒤 부모님에게 통보를 했어요. 저 여자친구랑 이미 혼인신고 접수했어요. 이제 우리 법적으로 엄연히 부부고 아무리 아버지랑 어머니가 저희 결혼 반대한다고 해도 이제 물을 수 없어요. 어머니는 난리가 났습니다. 혼인 무효 소송도 있다며 지금이라도 빨리 헤어지고 나중에 가서 괜히 후회하지 말라고. 어머니는 어떻게든 저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저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날 평생 들어본 적 없던 욕을 어머니에게 먹었습니다. 저보고 멍청하다느니 미련하다느니 기껏 자기 살 길 열어줬더니 자기가 발로 걷어찼다면서
부모 없는 여자가 뭐가 그리 좋다고 자기 낳아준 엄마 아빠까지 버리냐며 불효자라는 이야기도 들었죠. 저는 오히려 그 말에 부모님과 인연을 끊는 것을 더 확고하게 마음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나요?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게 여자친구 탓입니까? 여자친구는 이 상황에서 온전히 피해자인데 그런 피해자를 부모님이 미신 하나 때문에 마치 내 인생 망치러 온 가해자인 양 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머니랑 아버지가 제 아내 인정 못하시면 저도 더 이상 연락 못 드려요. 죄송합니다. 잘 지내세요. 그 이후로 부모님께 계속 연락이 오고 메시지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그 연락조차 받기 싫어서 이제는 아예 핸드폰 번호도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1년째 아무도 모르게 아내와 단둘이서만 살고 있어요. 명절 때 그리고 부모님 생신이 되면 어머니도 아버지도 얼굴 한번 보고 싶기도 하지만 아마 앞으로도 부모님을 볼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저에게는 제가 사랑하는 아내가 함께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나름 살 만큼 살아서 인생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갈수록 선택의 연속이라 오늘도 고민이 많은 60대 여성입니다. 자식을 키우며 산다는 것은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낳는 순간부터 평생을 자식에 매여 사는 느낌이 들어 오늘은 깊은 한숨만 내쉬게 되네요. 저에겐 아들 하나와 딸 둘이 있고 이 아이들을 낳고는 정말 열심히 살아왔네요. 나름 해줄 수 있는 것들은 다 해주겠다며 뒷바라지를 해주었고 정말 아이들만 보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아이들 공부를 시키고 취업하는 것을 보면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 어느덧 시집 장가를 갈 때가 되었더군요. 딸들도 하나 둘씩 결혼하고 막내 아들도 결혼할 여자가 있다고 말을 꺼냈어요. 줄곧 누군가를 만나는 것 같긴 했는데 갑자기 결혼이라는 말을 꺼내니까 좀 당혹스럽기는 했네요. 엄마, 내가 진짜 좋아하는 여자야. 정말 결혼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아들의 말에 마침 홍기도 찼으니 저도 딱히 말할 이유는 없었어요. 그런데 뒤이어 아들이 꺼낸 말은 뭔가 느낌이 좋지 않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쎄하다 싶었는데 저도 인생을 헛산 건 아니었는지 나쁜 예감이 딱 맞아 떨어지더군요. 근데 엄마, 한 가지 말해둘 게 있어요. 뭔데 그러니? 듣고 놀라시면 안 돼요. 한동안 뜸을 들이던 아들은 딱히 기복 없이 살아왔던 제 인생에 갑자기 돌을 던지는 것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기 여자친구가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안 계세요. 저는 듣고 너무 놀라서 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고아라뇨. 부모님도 없이 어디서 어떻게 자랐는지 알 수도 없는 아이라니요. 부모가 없다는 사실 자체는 측은하긴 한데 이게 남의 일이었다면 아마 저는 그게 뭐가 문제냐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기도 한 것이 이게 제 자식이랑 연관된 일이 되고 내 가족을 드리는 일이 되다 보니까 저도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스스로에게 실망스러울 만큼 제 입장만 우선하게 되었네요. 아들은 제 눈치를 보더니 떠듬떠듬 말을 이어갔어요. 엄마, 근데 정말 좋은 애예요. 사실 말은 안 했지만 나 저번에 아팠을 때 간호해준 친구도 그 친구예요. 아들이 먼 곳으로 퇴직해서 집과 떨어져 살고 있을 때 한 번 크게 다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너무 멀어서 제가 계속 들여다볼 수 없을 때 근처에 사는 친구가 물심양면으로 간호를 해주고 밥도 챙겨주었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내심 혹시 여자친구가 아닌가 싶기도 했지만 역시나 예상이 맞았더라고요. 하지만 너무나 갑작스럽게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되는 상황이라 저도 쉽게 오케이 하기는 어려웠네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일단 저와 남편을 비롯하여 결혼한 딸들도 불러서 함께 만나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예상을 벗어나는 일이 생기게 되었네요. 다시 생각해도 믿을 수 없는 일이고 아무리 이때를 되새겨봐도 뭔가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고개를 잘 들지도 못하고 어렵게 첫 시작을 떼는 며느리의 모습이란 제가 갖고 있던 나름의 편견을 없애는 묘한 인상이 있었어요. 머릿속으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전날 잠도 못 자고 나왔는데 제 예상과는 달리 참 단아하고 예쁜 아이더군요. 며느리를 보니 고아로 살아왔을 세월이 짠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만은 않았어요. 사람들 느끼는 건 다 비슷한 건지 가족들도 수더분해 보이는 며느리를 보고 한창 홍기가 찬 아들에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며느리 괜찮아 보이는데 괜히 반대했다가 애가 장가 안 간다고 하면 어떡하나. 남편은 그럭저럭 마음에 들었는지 웬만하면 결혼 성사를 시키자고 하더군요. 사실 저도 내심 그렇게 싫지도 않았고 변덕이 심한 아들 성격에 저러다가 평생 장가 안 간다고 할까봐 좀 걱정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100%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시키게 되었네요. 그렇게 아들 부부는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둘이서 알아서 잘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생각한 결혼생활은 그게 아니었는지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태로 흐름이 진행되더라고요. 저를 비롯하여 온 가족들이 놀랄 정도로 며느리는 180도 변했습니다. 매일같이 아침마다 아들과 함께 저희 집에 오고 종일 저와 함께 있으면서 같이 장을 보고 집안일을 돕고 하루 종일 제 옆에만 붙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저희 결혼한 딸들도 이러지는 않았는데 저는 처음에 이런 생활이 실감나지 않아서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어머님, 제가 있는데 왜 어머님께서 일을 하세요? 저한테 맡기시고 쉬세요.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던 말을 며느리에게 들으면서 저는 어느새 며느리가 해주는 밥과 간식들을 먹으며 어정쩡하게 앉아있게 되었네요. 그렇게 매일 저와 있고 저녁에 아들이 여기로 퇴근하면 나란히 넷이서 저녁 먹고 설거지까지 다 하고 우리가 쉬는 걸 보고 가기를 계속 하더군요. 그렇게 몇 주간을 지내고 난 뒤 쑥기 없는 며느리가 어렵게 뗀 말을 듣고 며느리의 입장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어요. 어머니, 저는 고아로 자라서 내내 엄마 있는 애들이 부러웠어요. 같이 음식도 해먹고 싶고 수다도 떨고 그렇게 해보고 싶었어요. 혹시 제가 너무 귀찮게 해드리는 건 아니죠? 이 말을 들으니 어찌나 며느리가 짠하게 느껴지던지요. 저도 자식을 셋이나 낳아서 알지만 부모와 아이의 관계라는 게 얼마나 많은 감정들로 뒤엉켜 있는 관계인가요? 그것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고 늘 간접적으로 상상만 했었다고 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후 저도 마음을 조금씩 열고 며느리와 마주하는 것을 좀 더 편히 하게 되었네요. 제 딸들과도 못 해봤던 단둘이 영화 보러 다니는 일, 쇼핑하는 일까지 빠짐없이 따라다니는 며느리를 보니 저는 왠지 늙음하게 어린 친구가 생긴 것 같은 마음마저 들 정도였네요. 하도 같이 장 보러 다니고 매일 운동도 같이 다니고 하다 보니 동네 사람들이 막둥이 딸이 또 있던 거냐며 너스레를 떨더군요. 그렇게 금세 2년이 흘렀고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서로 눈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정도로 저와 며느리는 붙어 지냈네요. 참 세상 일이란 짓궂은 거지 이쯤 되면 살만하다 싶을 때 모든 것을 뒤엎어버리는 일들이 꼭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가 감히 세상을 우습게 보냐고 야단치듯이 말이에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제 아들이 아주 큰 사고를 쳤다는 것입니다. 원래 감정 기복이 심하고 툭하면 변덕을 부려대서 곧잘 저와 남편의 속을 썩였어요. 그런데 이제 남인 며느리의 속까지 썩이게 되었네요. 남자가 되어서 결혼한 아내를 속썩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바로 술과 여자에 빠져서 도통 헤어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였어요. 정말 내 아들이지만 너무 괘씸하고 한심해서 며느리를 볼 낯이 없더군요. 아들이 바람을 피우고 술만 진탕 먹고 다닌다는 사실을 무려 딸들의 제보로 알게 되었어요. 딸의 말을 듣고 나니 차라리 벼락을 맞는 게 나을 정도로 머리가 어질어질했습니다. 엄마, 영환이 여자 만나고 다니는 거 알아? 뭐? 뭐라고? 아니 세상에 그게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야. 아니 내가 얼마 전에 영환이 점심 사주려고 회사 앞에 갔는데 생판 처음 보는 어린 여자애랑 같이 있는 거야. 팔짱 끼고 아주 가관도 아니었어. 걔는 애가 왜 그러는지. 듣자마자 옆에 있던 며느리의 눈치를 바로 살폈어요.
스피커폰으로 다 들리는 상황이었고 저는 두려운 눈으로 며느리를 보았는데 며느리가 고개를 바로 푹 숙이더군요. 매일 한 집에서 살고 있는 아내의 입장에서 솔직히 모를 리가 없어 보였어요. 저는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얘야, 너 알고 있었니? 네, 어머니. 하고 며느리는 끄덕거리며 눈물을 참더라고요. 저는 그때 하면 안 될 말을 며느리에게 해버리고 말았어요. 다시 생각해도 가슴을 치고 싶은 말입니다. 내가 야단 칠 테니까 다시는 못 그러게 할 테니까 네가 이번만 좀 참아주면 안 되겠니? 다시는 안 그럴 거야. 지금 생각하면 참 끔찍한 말인 것 같습니다. 며느리가 제 딸이었다면 저는 이런 소리를 감히 하지 못하고 미친 듯이 분노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아들도 제 딴엔 자식이라고 감싸게 되더군요. 네, 어머니. 여기서 반박하고 대든다고 해도 저는 크게 할 말이 없는 입장이었는데 불쌍한 며느리는 저 한마디만 남기고 돌아서서 집안일을 계속하는 것이었어요. 그 뒷모습을 보니 안쓰럽고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들을 따로 불렀고 누가 볼까 무서워 낮은 소리로 한참을 야단쳤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태도는 영 시원치 않았습니다. 아, 알았어. 엄마 좀 그만 말해요. 내가 알아서 할게. 아, 지금 만나는 애는 헤어지면 되잖아. 아니, 내가 좋다고 달라붙는데 어쩌라는 거야. 아, 결혼 괜히 했어. 그 뒤에 나온 아들의 말은 너무 기가 차서 내가 낳은 자식이 맞는 건지 잘못 키운 나를 탓해야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한심했어요. 아니,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려고 장가 가준 거 아니야? 그 정도면 착하고 예쁘고 딱 좋지 뭐. 아, 근데 나도 사람인데 질리는 걸 어떡해? 듣자 하니 내가 결혼시켜서는 안 될 자식을 시켰구나 싶어서 정말 하늘이 노래졌습니다. 기가 막힌 아들의 대답을 듣고도 몇 달간은 어찌어찌 둘의 생활은 이어져 갔지만 아들은 새 여자를 끊지 못하고 계속 밖으로 돌기만 하고 거기다 며느리에게 생활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았어요. 이 소식을 드문드문 듣고 있던 중 며느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좀 쉬어도 될까요? 매일같이 집에 오던 며느리가 오늘은 집에 있겠다고 하는데 왠지 모르게 예감이 좋지 않아 그 길로 택시를 타고 가봤어요. 제 눈으로 본 광경은 과간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눈을 뜨고 있는 자체가 수치스럽고 목이 메이더군요. 아들이 술김에 집에 있는 것들을 뭘 그렇게 다 깨부수고 집어 던져놨는지 난장판이 되어 있었어요. 얼마나 울었던 건지 며느리의 눈은 퉁퉁 부어있고 제대로 뜨지도 못하더군요. 아무리 내가 배불러 낳고 귀하게 키웠던 아들이지만 더 이상은 참고 보기 힘들었어요. 아들은 도무지 바뀔 것 같지가 않았고 그렇다면 아무 잘못도 없이 이렇게 불쌍하게 있는 며느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붙들고 있는 것이 정말 죄가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단 결단을 내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큰맘 먹고 저는 며느리에게 통보를 했고 며느리는 그 말을 듣자마자 처음 들어보는 괴성을 지르며 울기 시작했어요. 우리 영환이랑 이혼해라 유진아. 너도 네 인생 살아야지. 저 혼자서는 못 살아요 어머님. 이렇게 엉망이 된 집에서 그런 남편과 살면서도 자기를 버리지 말라는 며느리의 울음소리에 정말 더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에게 정말 너무나 미안해서 당시 노후 자금으로 모으고 있었던 자금 중 그래도 나름 거금이었던 5천만 원을 찾아서 쥐어줬습니다. 그렇게 며느리의 손을 억지로 떼어내며 가족들 모두에게 상처만 남긴 일이 마무리된 것 같았네요. 이후 며느리는 몇 번이나 우리 집을 찾아오고 반찬을 갖다 놓고 했으나 이대로는 정말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 호되게 야단을 쳐서 쫓아보냈어요. 너무 착한 아이였기에 더 가슴이 아팠고 저 역시 그대로 집으로 돌아와 아들 부부가 이혼하는 이런 상황이며 모든 것이 기가 막혀 몰래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만 힘든 것이 아니었는지 남편도 안 마시던 술을 마셔가면서 각자 방을 따로 쓰기도 하고 우리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얼어붙어 갔네요. 아들은 여전히 밖으로 나돌아 연락도 끊어버린 지 오래되었고 딸들도 저들 살기 바쁘다며 명절 때나 가끔 들여다보고 살았어요. 저는 나름 적지 않은 나이에 이런 풍파를 겪게 된 게 너무 기가 막히고 억울하기도 하고 우울증까지 찾아와서 여간 힘든 게 아니었네요.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은 자꾸 겹치는 건지 제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저를 시험하는 것 같더군요. 지병이 있었던 남편이 갑자기 위독해지게 되었어요.
우리 나이가 적은 편은 아니었으나 그래도 나름 경제적으로나 건강 관련된 부분에서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정말 모든 게 한순간이더군요. 저는 뭔가 준비하고 받아들일 새도 없이 순식간에 남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일이 다 진저리가 나고 험하게 느껴질 지경이었네요. 몇십 년을 내 곁에 당연히 있어주던 사람이었고 말년으로 갈수록 아들로 인해 둘 다 마음고생이 심하긴 했지만 그래도 서로 한 집에 있으면서 겨우겨우 버텨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병이 악화되었고 인사도 제대로 나눠보지 못한 채 남편은 제 곁을 떠났어요. 엄마, 어떻게 된 거야? 아빠가 돌아가시다니. 뒤이어 병원으로 달려온 아들과 딸들을 보고 저는 그저 엉엉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애들이 도와줘서 겨우겨우 장례를 치렀고 남편이 남긴 것들을 나중에야 정신 차리고 정리를 하게 되었어요. 이제서야 마음을 좀 바로 잡으려던 차에 저는 또 발목을 잡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니, 애들 아빠 유산이 없다고요? 네, 사모님. 아드님 앞으로 다 돌려져 있더라고요. 유언장에도 명시되어 있었는데 사모님께서는 모르셨던 사실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 저는 부랴부랴 아들부터 찾아갔어요. 아들은 술에 떡이 든 채 집안에서 누워 있었고 재촉을 해서 정황을 알아냈더니 저는 왜 남편 혼자 가버린 건지 원망스러울 정도로 경악스러운 상황이더라고요. 아들은 우리와 연락을 끊은 몇 년간 술과 도박, 여자에 빠져 살면서 수많은 빚을 져버렸고 저를 볼 면목이 없으니 자기 아빠를 찾아가서 끝도 없이 돈을 타냈던 모양이에요. 저도 이 무렵 때는 우울증으로 지쳐서 남편과의 대화가 거의 없었기에 잘 몰랐는데 그때 이렇게 아들에게 돈을 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자식이라고 차마 끊어내지 못했던 남편의 마음도 모르는 것은 아니어서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도 그렇지 유산이 다 아들 앞으로 돌아갔다뇨. 아들은 완전히 도박에 눈이 멀어 돈 따위를 우습게 생각했고 병상에 있던 자기 아버지를 조르고 보채서 그렇게 누나들과 엄마인 저도 생각하지 않은지 자기 앞으로 다 돌려버렸더군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돈을 거의 다 탕진해버렸다는 것이었어요. 엄마, 얼마 없어. 아니, 나한테 남은 건 이제 없어요. 아니, 다 써버렸다니까? 아들은 텅 빈 눈으로 저를 보며 그마저도 술로 망가져버린 혀로 말하더군요. 하루아침에 저는 저와 남편이 살던 집까지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이 되었고 작은 단칸방에서 살아야 할 형편에 치닫게 되었어요. 나이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경제적으로 이렇게 바닥을 찍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피가 역류하는 것을 느끼며 정말 아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며 있었는데 충격적인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이영환 씨, 어머님 되십니까? 아들의 전화로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저를 찾는다니 예감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저는 이때 이미 너무 지쳐 있었고 서 있을 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다음 내용을 듣고 그만 기절해 버렸나 봅니다. 옆집 이웃이 저를 발견해줘서 겨우 정신을 차렸으니까요. 아드님이 운명하셨습니다. 아들이 빌린 돈을 갚으러 왔던 사람들이 집에 찾아왔다가 하도 반응을 하지 않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가 아들의 유서와 마지막 모습을 발견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쯤 되니 미치지 않는 것이 이상할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을 보낸 지 얼마나 되었다고 한 달도 되지 않아 아들을 보내야 하다니요. 그것도 자기 손으로 그렇게 가버린 아들이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소리를 몇 번이나 질렀는지 모릅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라고요.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아무 연락도 없는 딸들이 원망스러워 전화를 걸었더니 저에게 돌아오는 말들이란 차라리 저는 이때 전화를 걸지 말았어야 했어요. 엄마는 아빠가 영원이한테 돈 주고 있을 때 뭐 했어? 자식은 영원이만 자식이야? 우리가 엄마 아빠한테 자식이긴 해? 그렇게 영원히 감싸더니 그게 이런 결과야? 나는 엄마처럼 안 살아. 연락하지 마. 이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모든 걸 다 끊어내고 싶었어요. 모든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조용히 있고 싶더군요. 이따금씩 옆집 이웃이 들여다보면서 자꾸 걱정하고 뭔가 주는 바람에 겨우 버티기는 했지만요. 점점 두통도 심해지고 이제 울음도 나오지 않고 먹는 것도 불규칙해 허기도 제대로 느껴지지 않아서 멍하니 누워있기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문을 두드리더니 겨우 일어나서 대답을 했는데 왠지 목소리가 나지 익었어요. 나를 아는 사람인가 싶었는데 정확히 제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어요. 누구인지 이런 곳을 찾아오는 게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화려한 옷을 휘감고 있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는 아줌마였습니다. 왠지 얼굴 낯이 익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서 조금 헷갈리던 차에 그 아줌마의 입에서는 충격적인 말이 나오더군요. 어머니, 저 유진이에요. 어머니 며느리요. 기력이 하나도 없어 일어날 수도 없었지만 그래도 있는 힘껏 눈을 뜨고 찬찬히 다시 얼굴을 봤어요. 살이 조금 찐 것 같긴 했으나 분명 며느리임이 틀림없었어요. 혈색도 좋고 낯선 분위기가 가득했으나 얼굴은 분명 맞았어요. 아니, 어떻게 이곳을... 겨우 입을 떼는 저를 며느리는 와락 끌어안더니 엉엉 울더군요. 한참이나 그렇게 울고 저도 그만 그간의 삶에 대한 서러움이 터져나와 영문 모를 울음이 쏟아져 나왔어요.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느라 각자의 어깨가 너무 젖어서 민망할 정도가 되어서야 몸을 떼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아들과 이혼한 후 좋은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했고 남편의 사업이 잘 되어 점점 부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동안 세상과 연을 끊으며 지내왔던 제가 듣고 어렴풋이 알 정도면 상당히 유명한 곳인 듯 했습니다. 어쩌다 절 찾게 됐는지 물었고 그 뒤에 하는 며느리의 대답은 정말 심금을 울리더군요. 어머니, 저에게 처음으로 엄마 같은 애정을 주셨던 건 어머니였어요. 맨날 얻어맞고 바보 취급을 당하던 저를 사람 대접해 주셨잖아요. 저에게 엄마란 어머니의 이미지밖에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그닥 잘해준 것도 없는데 듣는 내내 그저 울음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제가 찾아가는 거 싫어하실까봐 그렇게 꾹 참아왔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얼마 전에 다시 알아봤더니 어머니가 힘든 상황에 계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뢰를 무릅쓰고 이렇게 찾고 찾아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내 배 아파 낳은 아들도 딸들도 나를 버렸는데 이 아이는 내가 뭐가 볼 게 있다고 이 흥미진 동네에 있는 저를 찾아온 것일까요? 그 뒤에 이어지는 며느리의 말은 꿈인지 생신인지 혼란스러울 정도의 제안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 근처 아파트를 하나 얻어놨어요. 제 마음대로 처리해서 죄송해요. 전에 사시던 동네에 있던 스타 아파트 아시죠? 재건축해서 더 좋아져서 어머니 편하게 모시기에 정말 좋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머니 며느리는 아니지만 그렇다면 딸로서 모시게 해주실 수는 없는 걸까요? 며느리가 말하며 내민 아파트 계약서를 보니 예전에 우리가 살던 부촌에 있던 곳이고 다시 재건축을 하고 있을 때 저희 집 가세가 기울어 영영 꿈도 못 꿔보고 나오게 된 곳이에요. 아마도 제 생에는 도저히 도전해 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곳이었는데 며느리는 제 이름으로 계약을 해주고 그곳에 제 거처를 옮겨가게 해주었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일을 처리해버리곤 일주일에 2번은 꼬박 저를 찾아와서 종일 시간을 보내주는데 솔직히 아직도 이 생활이 실감나지 않습니다. 얼떨결에 며느리가 제발 그쪽으로 가서 같이 살자고 해서 오긴 했지만 이래도 되는지 민망스럽기도 하고요. 오래도록 상처있고 내리막막하던 저에게 며느리는 저를 다시 잡고 끌어올려주면서 매주 용돈도 주고 냉장고도 비지 않도록 채워주며 그렇게 저를 살갑게 섬겨주네요. 이렇게 인생이 180도 변할 수가 있는지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저를 기억해준 며느리와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감사하고 감지덕지한데 이런 저에게 또 다른 새로운 먹구름이 드리워지려고 합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편히 지낼 수 없는 운명인 걸까요? 바로 엊그제 친딸들이 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건지 이 근처에 살고 있어서 뭔 소식이라도 들었던 걸까요? 매몰차게 연락을 끊을 때는 언제고 나란히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래놓고 겨우 안정을 찾아가던 제 속을 다 뒤엎어버리는 말을 합니다. 엄마, 이서방이 사업하는 게 너무 안 돼서 나 진짜 못 살겠어. 애들 교육은 어떡해? 우리 거리에 나 앉게 생겼어. 엄마, 혼자 이렇게 좋은 집 살면서 딸들 생각은 안 해? 어찌 갈수록 제 원망만 하더니 끝은 결국 돈 얘기더군요. 그래서 그런데 이 아파트 담보로 우리 대출 좀 해주면 안 돼? 이 정도면 충분히 나을 것 같은데, 제발 부탁이야. 엄마 한 번만 해주라. 너무 머리가 아프고 한숨이 나와서 일단은 둘 다 쫓아보냈어요. 곧 있으면 며느리가 올 시간이 되기도 했고요. 어떻게든 마주치게 하고 싶지도 않았고 정말 끔찍했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복잡하고 머리 아픈 건 접니다.
그렇게 딸들을 내쫓긴 했지만 저것들도 자식이라고 남편 사업이 망해서 손자들이 낳아앉게 되었다니 그걸 애미로서 어떻게 그냥 두고 봐야 되는 걸까요? 사실 똑같이 자식인데 유산이 아들 아닌 딸들에게도 좀 갔더라면 저 고생 안 했을 것 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요. 저에게 이렇게 고급스럽고 비싼 아파트가 사실 이 나이에 당치도 않기도 한데 참 복잡한 마음이 듭니다. 저만 보고 이렇게 지원해준 며느리를 생각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대체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